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게 있다는데 어떤 것들을 못하게 되는가 미리 한번 숙지를 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전에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넉넉한 생활비. 이거 못합니다. 개인회생 하러 오시면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우리 집에는 한 달에 생활비가 300만 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이런 넉넉한 생활비는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다르거든요. 채무자는 자기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우리 집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의 사정을 다 고려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당신 집안에 돈이 얼마 필요한지는 법원은 별 관심 없고 그냥 법원 입장에서는 정해놓은 생계비에서 생계를 이어가길 바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봅시다. 소득 빼기 생계비가 변제금이잖아요. 200만 원 버는데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한 달에 46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고, 300만 원 버는데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공제하면 한 달에 146 변제하고 154로 먹고 사는 것이고, 300만 원 버는데 2인 생계비 252만 원을 공제하면 월 48만 원 변제하고 나는 252만 원으로 먹고 사는 거죠.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정해놓은 생계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지 채무자가 얼마 필요하다, 우리 집은 한 달에 300 필요하다, 400 필요하다, 그 의견에 법원이 구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다, 자기의 각자의 사정을 얘기하시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해진 생계비가 얼마인가? 부양가족 1인 자기만 있는 경우에는 154만 원, 2인인 경우에는 252만 원, 이렇게 금액을 미리 정해 주었다는 얘기지 각자의 사정을 일일이 들어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교육비나 병원비, 주거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 생계비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먹고 살만한 생활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방금 보셨지만 생계비 자체가 낮잖아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인 생계비 154만 원, 2인 생계비 252만 원, 생계비 자체가 낮습니다. 근데 그거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 공동의 양육 의무 같은 거죠.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을 때 아버지가 개인회생을 하면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400이면 4인 생계비 390만 원 제외해서 한 달에 10만 원 변제하고 390만 원으로 먹고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그 집의 배우자도 사모님도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일해서 자녀 1명 키우면 되니까 채무자 1명, 자녀 2 중에 1명만, 그러면 2인 생계비 해서 252만 원으로 먹고 사시고 나머지 148만 원은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시라,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배우자가 아프다거나 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고 자녀 모두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게 예외적인 경우이고, 배우자가 정상적이고 근로 가능한 연령대라면 공동의 양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 생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본 생계비 1인 생계비, 2인 생계비를 빼고 우리 집은 월세가 많이 들어간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경우에는 그것도 고려해서 추가 생계비로 더 빼준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굉장히 소액 10만원, 20만원 아주 소액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도 변제해야 되고 일정한 변제율을 높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시 사건 하나 보시면 월 소득이 292만 원인데 생계비를 188만 원 밖에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월 104만 원 변제하잖아요. 그것도 36회가 아니라 48회 변제를 시켜서 5천만 원 변제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자녀를 부양하려면 2인 생계비 250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 청산 가치가 있으셨거든요.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2인 생계비조차 반영 못하고 188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 채무 비율, 전체 변제율, 청산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생계비도 전액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집은 월세 100만 원 필요하고 자동차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고 교육비 한 달에 50만 원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미 정해진 법정 생계비가 지금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굉장히 작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혼자 서울에서 자취한다, 월세 70만 원 내고 점심 저녁 사 먹으니까 만원, 하루에 2만 원 쓰는데 30일이니까 60만 원 쓴다. 그러면 잠자고 밥 먹는 데만 이미 130만 원을 사용하잖아요. 1인 생계비가 154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4만 원으로 교통비, 통신비, 기타 등등 나머지 생활비를 다 써야 되는 거죠. 4인 가정을 이끄는 가장 같은 경우에 2인 생계비 252밖에 안 되잖아요. 월세 100만 원에 4인 식비 150만 원, 요즘 신선식품이나 이런 거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요거 두 개만 해도 이미 250만 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계산해도 생활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생각이 시작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데 채무자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을 생각하고 주관적이잖아요. 지금 내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내가 볼 때 월세 100은 있어야 돼.
되고 뭐 자동차 렌트 차든 뭐 할부 차든 간에 한 달에 50원 써야 되고 교육비도 50 필요하고 뭐 식비도 100만 원 필요 등등등 얼마에서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의 채무자의 사정을 다 고려할 수 없는 거죠. 한 해에 10만 명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그 각자의 사정을 다 고려하겠습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구 수에 대한 생계비를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그 금액 내에서 알아서 사시라 이 말이죠. 그 금액 쪼개가지고 알아서 생활비 줄여가지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보정 권고를 보시면 법원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유지하였던 소비 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생활비 300이 필요하세요? 그래 300 쓰다가 빚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한 달 생활비 150만 원만 쓰세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법원이 하고 싶은 말은 월세 150 쓰고 살다가 빚졌잖아요. 그러니까 70으로 줄이세요. 자동차 렌트나 리스에서 그거 돈 내다가 빚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교육비 줄이세요. 사모님이 전업주부인 건 알겠는데 이제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아프니까 쉬어야지. 이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분들,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혹시 변제금을 못 내서 취소가 되면 폐지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불이익은 없는데 약간 있는 기분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 변제금 100만 원을 12회를 변제하고 1년 정도 변제하고 더 이상 변제 못해서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나는 이미 1200만 원을 변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원위치로 돌아온단 말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한 덕분에 이자가 발생 안 했지만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이자를 내야지. 이때까지 1년 동안 이자 발생 안 했잖아요. 연체 이자 2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내 채무는 1억 플러스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1200만 원을 변제했지만 저거는 이자에 충당이 되는 거니까 원금 1억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거죠. 물론 페널티는 없는데 왜 쓸데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까? 쓸데없이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위약금 2배 내세요. 이런 건 없어요. 원래 발생해야 될 이자만 발생하는 거지만 기분상으로는 손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 일용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개인회생 3년 동안 일감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일하는 업종이 호황을 맞이하면 일감이 계속 많겠지만 3년 동안 유지 안 되고 일감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배달업 하시는 분들 눈길이나 빗길에 넘어져서 다치시는 경우 많이 있죠. 배달업 하시는 분들 특히 건강에 안전운전에 주의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시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생할 때는 그래도 차포 떼고 한 달에 200, 300은 남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이제 정말 남는 것도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쳐서 힘들어서 아파서 일을 쉬어야 된다. 또는 일감이 없어져서 집에서 쉬어야 된다. 이걸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쉬는 순간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죽은 이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원래 발생해야 될 이자만 살아나는 거라도 채무자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직을 했든 아프든 간에 다른데 즉시 재취업을 해서 내가 내던 변제금을 계속 내주셔야 하고 남아있는 변제 기간이 길지 않다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변제금을 조금 빌려서라도 납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시 결정문을 내려줄 때 가상 계좌번호 적어서 여러분 이쪽 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이체를 하셔야 하거든요. 법원이 알아서 출금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일을 좀 쉬어야겠다. 이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가 전이든 인가 후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에 첨부해서 이렇게 경고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감수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셨듯이 생계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족 간에 원만한 양해가 있는 게 좋겠죠.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지출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 예전처럼 똑같이 쓰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모님이 혹시 전업주부로 하셨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모님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해서 생계비를 좀 보태야 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투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채무자들이 생계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투잡을 하는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투잡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변제금만 높아지니까 뭐 현금 받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변호사 모르게 법원 모르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잡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명색이 변호사가 돼서 현금 받는 일 하시라 어둠의 경로로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실직하면 빠르게 재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개인회생 하기 전에는 실직하면 그냥 몇 달 있다가 연체되면 뭐 적당히 돌려맞고 2달
달 있다가 취업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는 변제금 한 번 안 냈다고 폐지는 아니지만 3회분이 누적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변제하는 기간 동안은 실직하면 빠르게 재취업을 해야 되는구나, 요것도 감수를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봅시다. 채무자 여러분께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어찌됐건 못 갚은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마음으로는 그 채무 다 갚아주고 싶으셨겠지만 어찌됐건 못 갚았다는 현실은 사실이잖아요. 개인회생의 취지는 못 갚은 사람들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자기 급여 내에서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면책을 해주는 거지 채무를 전부 탕감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란 말이죠. 분할 변제를 하긴 한다고요. 이게 개인회생이라고요. 그 대신 그 사람이 직업이나 재산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찌됐건 분할해서 변제를 하니까 다는 변제 못해도 일부는 변제한다고 하니까 변제하기는 하는 사람이니까 직업이나 재산이나 은행 계좌 사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양자가 한 발씩 양보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거지 채권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도 받을 돈 못 받고 일부는 떼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한 달에 생활비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채무자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채권자의 모든 채권을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채권자도 일부 채권을 손실보는 고통이 있으니까 채무자도 자기 생활비를 줄이든 예전보다 검소하게 살든 일정한 고통을 같이 분담하라. 그러니까 일부 분할 변제하고 일부는 면책되는 것이다. 이런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